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과거에 이제 각각 그 자본시장과 관련해서요, 금융투자업과 관련해서 각각 다 법률이 따로따로 있었고 또 영위하는 업무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뭐였습니까? 증권거래법이었어요. 그래서 증권거래법이 있었고, 이 증권거래법은 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었냐면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규율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과거 증권사요. 그 다음에 선물거래법 있었죠.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회사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규율했었죠. 선물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라고 썼는데요. 이 법률은 그 자산운용사의 그 간접투자의 운영과 관련해서 규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산운용사의 업무죠. 운영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통합해가지고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 알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증권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증권회사는 증권업만 영위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내용을 증권거래법이 나열하고 있었죠. 아셨죠?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증권사는 영위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아셨죠? 물론 예외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랬다. 마찬가지예요. 선물회사도 선물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영위할 수가 있었죠.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률이 통합이 되면서 이 법률로 통합이 됐죠. 아셨죠? 그러면서 증권사는 증권업만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업 또는 자산운용업도 아울러 영위할 수 있었다.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탁법이죠. 이 신탁법도 이제 이쪽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포섭됐어요. 따라서 이런 증권사는 선물업, 또 자산운용업 또는 더 나아가서 신탁업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통합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는 뭘 논의하고 있냐면요. 영업행위 규칙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금융투자업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행위 규칙이 있겠죠. 이 행위 규칙이 관련해가지고 모든 과거에 선물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 그 다음에 과거에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모두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다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죠. 논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또 시험도 거의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 증권사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러면 총설부터 보도록 합니다. 총설인데요. 총설을 보게 되면 1번, 22페이지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자본시장법 개요해가지고 1번에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목적과 관련해가지고는요. 둘째 문단 나와 있죠.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 해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와 있죠. 줄거놓으세요.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한테 뭘 인정했습니까? 자금 이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둘째 나와 있죠. 둘째,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줄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이때 투자자는요. 우리 자본시장법은요, 이 투자자와 관련해가지고요, 투자자와, 이거 일단 나중에 또 논의할 건데, 좀 알아두세요. 투자자와 관련해가지고, 위험 감수 능력이에요. 위험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일반 투자자하고, 두 번째는 전문 투자자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보호를 한다 할 때, 이 일반 투자자하고 전문 투자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일반 투자자 보호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거라서 일반 투자자를 더욱더 두텁게 과거의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가지고 있던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셋째, 새로운 금융업의 유형으로 제시되는 소위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거죠. 아셨죠? 이런 제정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이 뭐다? 일반 투자자 보호에 있다. 아셨죠?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본시장법의 규제 패러다임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에 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원칙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셨죠? 이 규제 원칙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주의 규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증권거래법에서는요, 이 증권거래법에 적용되는 대상 유가증권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이 증권거래법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통합법하고 앞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말이 너무 기니까. 그러면 증권거래법하고 자본시장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의 증권거래법은 뭐냐면 이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가증권이 있겠죠. 그 유가증권을 어디서 발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겠죠. 일반적으로 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들 중에 일정한, 즉 증권거래법이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증권거래법이 적용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일일이 대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증권은 모두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거주의에서 뭘로? 포괄주의로 규제 체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열하고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채라든지 과거 증권거래법에서 증권거래법에 적용되는 유가증권을 한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었거든요. 국채부터 해가지고 뭐 ELS, 뭐 ELW까지. 아셨죠? 그래서 15가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원본 손실 가능성.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질 그러한 증권에 대해서도 미래에 만들어질 증권이 그 성질상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본시장법에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열거주의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지티브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유가증권들에 대해서만 뭐가 된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체계죠. 아셨죠? 그러니까 긍정되는 그러한 증권에 대해서만 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체계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그냥 네거티브예요. 있죠? 네거티브 체계로 바뀌었다. 이거 체제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거티브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시장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증권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이러이러한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는 증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법률 자본시장법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이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체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파지티브 체계에서 뭘로 네거티브 체계로 바뀌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보다 포괄주의 규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투자. 그러면 뭡니까? 일단 금융투자업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 금융투자 상품을 누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셨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가 누구예요? 금융투자업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금융투자업자가 누구한테? 이 투자자죠. 업자가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다. 이거 판매를 하는 것이다.